안녕하십니까.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최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때문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증설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혀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보조금 수령을 위한 추가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2천억 원 이상 보조금을 받을 경우 일정 수준 이상 수익을 거두게 되면 최대 75%까지 지원금을 환수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초과 이익을 발생하게 되면 해당 금액만큼은 돌려받겠다는 얘긴데요. 이 조건도 황당하지만 더한 조건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정답은 기술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생산과 연구 시설을 미국 정부에 공개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은 수많은 공정 기술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들 공정 기술의 적지 않은 부분에 특허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 맛집 레시피처럼 공개하는 순간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미국 역시 반도체 생산 기술의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시설을 공개해야 보조금을 지급해야겠다고 하니 우리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월 3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경제 이슈를 분석하는 전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리뷰앤퓨리뷰. 오늘도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일단 어떤 경제 뉴스부터 한번 리뷰해 볼까요? 네, 지난 2월 동안 환율이 정말 너를 뛰었죠. 네. 2월 초에 환율이 1,200원대 초반이었는데 2월 마지막 날 거래일 기준으로 보면 1,300원대까지 정말 가파르게 환율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도 내내 조금씩 올라간 게 아니라 한 보름 사이에 80원 이상 급등을 했잖아요. 그랬던 환율이 3월에 우리 3일절 지나고 나서 어제 3월 2일 처음으로 개장한 3월장에서 16원 이상 급락해서 출발을 했어요. 그랬다가 뭐 역시 하락폭은 조금 반납을 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환율이 좀 떨어진다. 요거 왜 그럴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 사실 환율이 이렇게 급등락했던 적도 좀 드문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정에서 오늘 환율은 정확히 어느 금액부터 시작했나요? 네, 오늘 환율은 어제보다 4.1원 떨어진 1311.5원에 개장을 했고요. 아직도 지금 1,300원대네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되게 걱정했을 때보다는 한 김 식은 것 아니냐 이런 예.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1310원대에서 오르내리는 중입니다. 음. 물론 어제 기세 좋게 떨어지던 그런 흐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어쨌든 미국은 금리 추가로 올린다고 하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도 나름대로는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궁극적인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좀 해봐야 네. 될 것 같아요. 환율이 왜 이렇게 요즘 급등하는 겁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2월 달에 환율이 급등하는 그 느낌을 느끼게 했던 건 첫 번째로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높아요. 예. 금리가 높으니까 이거는 마치 그 운동화 세일하는데 메이커 운동화 되게 싸게 판다. 예. 지금 미국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아, 우리 운동화도 좋기는 한데 우리 거는 약간 보급형, 음. 중저가 브랜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근본적으로 그쪽 시장이 좀 더 매력 있는 투자처이기도 한 데다가 사실 우리가 달러를 벌어와야 달러 시장에 내다 풀 물량이 많아야 환율이 조정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결국은 수출 많이 해서 달러를 벌어와야 하는데 이게 무역이 만만치 않다고요. 12개월째 무역 적자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요 통계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에너지 수입액 자체가 급등을 하고 반도체 수출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면서 12개월째 무역 적자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까지의 상황을 종합하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1년 전에 비해서 2월 한 달만 놓고 봐도 수출이 7.5% 감소를 했는데 요거를 쭉 수치적으로 보니까 무역의 그 장부 써서 적자인지 흑자인지 파악을 해보니
우리 1년째 적자네. 이거 네. 되게 오랜만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수입은 아직도 기세 좋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원유, 가스, 석탄 3대 에너지 수입원의 금액 자체가 너무 올라가 있습니다. 즉, 수출은 줄고 수입액은 늘어난다. 당연히 장부에 구멍이 날 만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도 요런 상황이 단기간에 개선될 가능성이 적다. 특히 왜 그러느냐면 반도체하고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 수출 주력 품목이라는 건 다들 잘 아실 텐데 1월에 기준으로 봐도 2월에 기준으로 봐도 월간 반도체 수출이 40% 이상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중국과 교역에서도 1월에도 20% 이상, 2월에도 20% 이상 대중 수출이 줄어들고. 근데 이 둘이 왜 세트 메뉴냐면 중국이 반도체를 대부분 사가거든요. 예. 중국 어렵고 반도체 어렵고 중국 반도체 어렵고 그래서 무역이 당분간 어려울 것 같은데 요런 상황에서 달러 벌어오기는 좀 난망이다. 그런데 환율이 어제부터는 조금 진정이 됐다. 요것도 좀 희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그걸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역 수지 적자라는 이 연속되는 흐름은 작년에 이어졌었고, 그 다음에 미국과의 금리 역전 현상도 작년에 이어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거기다가 중국 뭐 리오프닝 조금 기대했지만 이게 네. 주춤한 것도 이것도 작년에 이어지는 현상인데,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1,200원대인데 다시 1,300원대로 올라서고, 이게 그냥 단순히 불안전한 여러 심리들이 반영돼서 급등락하는 게 아닌가, 그런 면도 있겠죠. 시장의 비열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낮아져 있고 예. 제가 불과 일주일 전에 이 자리에 앉아서 네.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환율이 또 급락할 수도 예, 있어요. 그 얘기도 하셨죠. 단기간에 시장의 비열이 낮기 때문에 음. 작은 재료에도 크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음. 우리가 마음이 멘탈이 튼튼치 않을 때는 누가 한마디만 해도 그렇죠. 심장이 쿵 떨어졌다가 다시 굉장히 자신만만했다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환율이 딱 그런 상황인데 수출은 계속 안 된다고 하고 미국은 금리 더 올린다는데 어제 환율 왜 떨어졌어? 오늘은 왜 떨어졌어? 이것도 궁금하시겠죠? 요동치는 환율의 중심에도 역시 중국이 있습니다. 네. 중국이 우리가 3.1절 휴일로 휴장하고 있는 그 사이에 제조업 PMI 지수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요게 기준선이 50이에요. 50보다 높으면 요 경기 괜찮아. 50보다 낮으면 경기 어려운데 이렇게 반응을 하시게 되는 건데 이거는 실제로 구매를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물어봅니다. 예. 더 살 거야? 판매에 대비해서 더 생산을 늘릴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렇다는 대답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2월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전월에 50.1이었는데 이게 한 달 사이에 2.5포인트 상승한 52.6으로 시장이 예상했던 숫자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선이 50이고요. 작년 10월부터 계속 50 아래에서 중국 경기가 힘들다라고 나타나는데 1월부터 2달 연속으로 기준선을 넘기기도 했고 그러면은 중국이 살아날 것 같아? 그럼 보통은 한국이 여기 겹불주에서 좋아졌는데 1월까지는 이 회의론이 많았어요. 오히려요? 오히려 중국이 좋아지는데 우리가 아직 온기가 도는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제조업의 반응이 아직 없는데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철강주 주가를 보시면 우리가 사실 김칫국을 한 사발 드링킹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철강주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어제 기준으로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스틸 이런 종목들이 4에서 6% 사이 급등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중국 제조업이 살아날 기미가 보인대. 예. 요걸 선행지표로 이해를 하고 그러면은 거기 철강 필요하지 않겠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팎의 매크로 거시 경제의 상황이 크게 개선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위안화하고 커플링인 원화값도 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단기간에 급락했다는 건 역시 예. 단기간에 급등할 수도 있다. 양쪽으로 방향성을 다 열어두셔야 되는데요. 상반기 환율의 방향은 결국 3월 FOMC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철강주 같은 경우는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에 주가도 반등하고 또 우리 원화 가치도 거기에 힘입은 바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정작 한 달 전쯤에 IMF에서 발표했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중국이 리오프닝 한다고 다른 나라들 대부분 경제 성장률 올렸는데 우리나라만 떨어뜨려 놨단 말이에요. 네. 그럼 결국 이번에도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 해봤자 결국 실망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이 한 분이 여기 있네요. 저도 좀 걱정이 되는데 예. 사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중국에 굉장히 큰 정치 행사가 있습니다. 네. 4일부터 중국의 양회가 시작이 되거든요. 중국 최대 정치 이벤트인데 전국 인민대표대회하고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 두 가지인데 우리가 항상 전인대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여기에서 하루 뒤인 개막 하루 뒤인 5일에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습니다. 예. 여기에서 내놓는 숫자가 얼마이냐 그리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힘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이 수혜를 입을지 입을 수 없을지가 대충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일단 1월까지 제가 예상했던 바는 이거 그 중국의 소비 분위기도 애국 소비라고 해서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 브랜드 써. 한국 거 팔아주지 마. 우리도 네. 어지간히 따라잡았어. 이런 분위기가 하나 있고 인프라 투자 이게 한국에서 지금 철강에서 세계적으로 가격 경쟁력 있는 회사 다 중국 회사거든요. 예. 굳이 사갈 거냐. 음. 그리고 코로나19 그 기간 동안에 재고가 많이 쌓였을 거라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제조업이 살아나야 결국은 우리가 수혜를 좀 볼 텐데 예. 제조업이 살아난다고 해서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 반도체 비롯해서 뭐 6대 주력 수출 품목들 있잖아요. 그걸 중국이 옛날만큼 많이 사갈 거냐?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경계하면서 시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뭐 말씀 요약하면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낙관하기는 좀 이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결국 환율이라는 건 앞으로도 당분간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 상당히 타겠습니다. 네, 업다운 클럽이에요. 예. 환율의 조울증은 3월 한 달 동안 계속된다. 음. 이거는 기억하시고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다시 부동산 제도들이 막 크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표적인 게 그 전매 제한 기간이 줄어들었다. 이것도 청약 시장에 되게 훈풍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었고, 줍줍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예. 줍고 또 줍는다. 아파트를 줍는다. 이거 현금 동원력이 있는 사람들이 정당에서도 예당에서도 계약이 안 된 물량, 미분양으로 남은 물량을 현금만 있으면 바로 사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기존에는 이렇게 되면은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쓸 수 있는 친구들이 전국 부동산 다 사들일 테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아놨습니다. 예. 그 아파트, 해당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살고 있어야 되고 나와 모든 가구 구성원들이 다 무주택이어야 된다. 이런 요건들이 있었거든요. 예. 지역 제한, 무주택 제한이 있었는데 이게 다 폐지가 돼서 이제는 전국에 누구든 현금 동원이 가능하면 성인이면 줍줍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근데 이게 참 시점이 공교로운 것이 둔촌주공이라고 하는 단군 이래 최대 단지의 미분양이 나온 그 시점에 딱 맞춰서 줍줍 규제가 이제 해제가 됐어요. 예. 누구나 다 들어와 이런 시장이 됐는데 이 시장에서 8일부터 둔촌주공 청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3일에 요 청약한 사람들 중에서 몇 배수 뽑아서 당첨자 발표되고 20일에 계약하게 되는데 둔촌주공을 위한 조치가 아니었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1.3 대책부터 지금 그 줍줍까지 전반적인 규제가 완화되는 그런 흐름이 교묘하게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 안양 평촌에 있는 센텀 퍼스트라는 이 아파트도 미분양이에요. 그래서 1, 2순위에서 다 굉장히 낮은 경쟁률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혜택을 좀 받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말씀 듣고 보니까 수혜를 받는 아파트들이 전부 다 수도권이나 서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역 간의 허들을 사라지게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내가 부산에 살지만 내가 보기에는 저쪽이 입지나 향후에 투자 여건이 좋아 하면 그 동네 거 말고 서울 수도권으로 오시겠죠. 그러면 이게 미분양이 수도권은 어느 정도 해소가 빠르게 될 수 있지만 지방은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고요.
어찌 되었든 안양 평촌에 있는 이 1000세대 이상 이 단지는 안 팔려서 10% 이상 깎았어요. 분양가를 깎기도 했고 동호수 지정, 예. 발코니 무상 확장에 시스템 에어컨 넣어 주고 유상으로 하기로 했던 옵션들을 다 무상으로 드릴게요. 이야. 그리고 여기 내년 1월 되면은 인제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지니까 요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그래서 이쪽에 대한 수요를 좀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일부 미분양도 방금 말씀 주셨던 여러 혜택들 때문에 해결이 되고 또 요즘 들어봤더니 경매 시장도 좀 꿈틀거린다고 하고 실제 또 급매물 거래가 증가하면서 하락폭이 최근 3주 연속 둔화됐다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우리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 부동산 시장은 이제 거래 절벽이 좀 해소됐다. 다시 말하면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직 좀 이른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이게 수치가 주간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니까 되게 헷갈리실 텐데 예. 여러분 쭉 하락이에요. 하락하는데 크게 하락하느냐, 덜 하락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43주 연속으로 쭉 하락하고 있어요. 전국의 흐름도 그렇고요. 다만 최근 3주 동안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 하락세의 하락폭이 줄었다. 그런데 하락폭이 왜 줄었을까 보니까 급매로 내놨던 이거 진짜 싼데 싶었던 것들이 이제 주인을 찾아가고 그러면은 이거 한두 개 팔리니까 남은 물량에 대해서 내놨던 주인들이 그럼 나 한 2억 더 붙여볼까? 호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하락폭이 그래서 줄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팔려야 팔리는 거죠. 네. 그렇죠.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러면 평론가님께서 저는 요 시그널을 딱 보면 반등의 시그널이다, 바닥을 찍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는 어떤 특정 분야가 있나요? 전세 거래가 좀 늘어나요. 전세 거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애증의 쌍국선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전세라는 거래를 무시하고 시장을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세를 딛고 이걸 포함해서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고 생애 최초 주택은 그렇게들 많이 사시기도 하고 전세 시장이 어쨌든 내 집을 마련하기 전에 사람들이 대기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전세 시장의 변화를 보면 매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요걸 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전세 시장이 뭐 빌라왕 사기 사건에 따른 믿음이 사라진 시장이어서도 네. 있지만 매매든 전세든 가격이 계속 빠진다고들 생각하시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역대급으로 낮은 상황이에요. 전체 평균 전세가율이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대략 51%. 네. 서울에서는 강남 3구 그리고 용산은 이미 전세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전세가율이 좀 오르면서 매매가 되느냐 요런 것들 좀 보셔야 되고요. 미분양이 해소되면은 그때가 시기입니다라고 하는데 미분양 해소는 당분간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간의 허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데 수도권은 소진되는 그 양극화된 시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미분양 전체 총량이 줄어든다. 이게 단순히 시장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거를 준거로 보자면 미분양이 최대 많을 때 16만 호 위로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대략 7만 5천 호 정도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 아마 연내에 10만 호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집을 산다라는 건 집만 사시면 저희가 레드카펫 깔아서 모셔갈게요 하는 그 시점. 네. 좋은 조건으로 사실 수 있는 시점은 역설적으로 시장이 가장 어렵다라고 호소하는 시점. 정부가 정말로 우리가 남는 집 사줘야 되냐 요렇게 검토하는 그 시점쯤에 보시면 아마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내년도에 총선도 있으니까 뭐 그런 추가적인 대책이 발빠르게 나와서 바닥을 다지는 시점도 좀 올해 중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떠세요? 과거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는 5년 하락, 8년 상승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했고 금융권이 무너졌고 시스템적 리스크였잖아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만 그래도 올해 안에 이게 바닥 짚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도 참 많은 것들을 우리 박연미 평론가님 덕분에 배웠는데
그나저나 서운하면서 네. 축하드릴 일이 하나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저기 기사가 벌써 났던 걸로 봤는데요. S본부의 라디오 경제 프로그램 진행자로 가신다고요. 아이고, 이 자리가 터가 네. 좋습니다. 손경제 플러스가 터가 좋은 자리라서 예, 제가 누추하지만 가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시간대가 딱 똑같더라고요. 정말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누님 1억입니까? 저 동반성장 하시죠? 예, 네. 그럼요. 이 경제 저변을 넓혀서 많은 네. 분들이 풍족한 어떤 노후, 그다음에 생활할 수 있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저도 네. 고견 잘 청취하겠습니다. 네. 다시 듣기도 있으니까요. 언제부터 바로 가세요? 네, 다음 주부터. 바로 다음 네, 주부터요? 출격합니다. 야, 그럼 마지막까지 저희 자리 지켜주신 거네요. 그럼요. 네. 손경제 플러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저희 송경제 플러스 중심으로 하시면서 박연미 평론가님의 방송도 자주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든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지구촌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나라박 소식 전해드리기 위해서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중국 경제 회복 빠른 속도로 기대된다. 뭐 이런 얘기 먼저 전해 주시네요. 네,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코로나 때문에 사망자가 사실은 알려진 것보다 더 이만큼 많다. 예. 경제 성장률이 너무 저조하다. 이거 인도가 중국 따라잡은 것 같다. 이런 소식들이 사실은 많았었는데 3월 첫날부터 이 외신들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메인 뉴스 자리에 예. 중국의 공장들이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다. 예상보다 급격하게 경제 활동이 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일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회복이 됐길래 그러는가 봤더니 일단 2월 제조업 지표가 1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이 PMI라고 부르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2012년 4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건데요. 52.6입니다. 예. 이 로이터 통신 예상치가 50.5를 이거보다 웃도는 건데 이 숫자가 50 이상이면 전달 대비 경기가 확장되고 있고 50 미만이면 위축을 의미하죠. 근데 그거야. 그간 중국 공장이 아예 멈춰 있었다가 돌아가는 거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 공장이 100% 풀 가동되기 위해서는 수요가 그만큼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예. 중국의 수출 주문도 거의 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서비스업, 건설업, 또 지표상 더욱 확대되고 있고 이 부동산 시장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주택 매매도 거의 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이 경제 활동이 급격하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기는 하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 V자 반등이 이런 V자형 회복 모멘텀이 좀 보이는데 조금 더 크게는 이 아시아 제조업 활동이 조금 다시 되살아날 조짐도 보인다. 상반기까지는 중국 정부 자체에서 어떤 대규모 어떤 경기 부양 패키지가 나오지는 않겠구나. 예. 이런 예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말씀만 들으면 네. 우리 경제도 뭔가 좋은 불똥이 좀 튀지 않을까 해서 좋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전에 박연미 평론가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이게 꼭 그렇게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정작 이런 중국 내부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경기 반전의 어떤 기조가 네. 일시적이라고 보나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보나요? 둘 다 있는데 이제 예. 관리직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긍정적으로 보는데 일각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일시적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멈췄다가 돌아가는 거니까 예. 눌러있던 수요가 일시적으로 폭발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월까지만 해도 거의 전 국민이 코로나에 걸렸잖아요. 그리고 1월 말에 또 뭐가 있었어요? 설 연휴 있었는데 길게 쉬었죠. 그러다 보니까 1월 말까지 거의 다 쉬었다는 건데 예. 그때까지 수요가 억제가 좀 됐었고
2월부터 이게 눌렸던 게 거의 날뛰기 시작한 거다. 이런 시각입니다. 수출 주문이 아무리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해도 지금 수준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 전체 제조업을 살리기에는 좀 역부족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중국 공장이 속도감 있게 다시 돌아온다고는 하지만 정작 이 전 세계 상품 수요 있잖아요. 네. 이거는 오히려 꺾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이것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아까 네. 박연미 평론가님께서도 양회를 주목해야 된다 얘기를 네. 하셨는데 저는 소장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조만간 이제 양회가 열리잖아요. 네. 양회에서 발표될 경제 성장률 그리고 관련된 중요 정책들 어떤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일단 중국의 양회는 이제 앞서 얘기해 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중국의 국회 역할을 하는 게 전국 인민대표대회예요. 국정자문기구가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이렇게 두 개라서 양회인데 네. 전인대에서 이 중국이 앞으로 집행할 법안들, 새로운 정책들을 정하고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중국 관리들조차도 지금 예상 못한 이런 경제 반등을 좀 보여준 터라서 어느 정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 5% 안팎의 성장률을 제시할 것으로 중국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얘기 나온 김에 추가적으로 양회에서 나올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올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이 여기서 나올 거로 보이는데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도 어느 정도 선에서 내놓을지 좀 관심이고요. 이외에도 중국이 국방 예산을 얼마나 늘릴지도 나올 거고요. 지금 미국하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 신경전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지금 됐어. 두고 보자. 우리 기술로 자립한다. 보여줄게. 지금 이런 상태라서 과학기술 관련 예산을 얼마나 확대할지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양회는 특히 아주 중요한 그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 저희 송경제 플러스에서 상세하게 꼭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잠시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전 11시 26분에 경남 진주시 서북 서쪽 16km 지점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인근 지역에서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회에서도 경제 지진이 좀 일어나서 그건 긍정적인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에 좀 좋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네. 이번에는 좀 유럽 얘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제가 봤던 유럽의 외신 내용들 중에서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네. 오랫동안 영세 중립국을 주장했던 나라들이 갑자기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막 서두르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어요. 특히 저는 핀란드가 그랬었는데 네. 뭐 핀란드는 그럼 이제 영세 중립국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안 하겠다는 거죠. 어. 왜냐하면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와 우크라이나 봐라. 지금 나토 회원국이 아니니까 저렇게 혼자 여기저기 무기 부탁하면서 힘들게 싸워야 되네. 예. 우리 지금 러시아랑 국경 붙어 있는 부분이 제일 긴데 이거 큰일이다라고 이렇게 느낀 거죠.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니 이미 EU 회원국이잖아. 그럼 지원 받을 수 있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나토 회원국이 되면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미국의 군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로 지금 처음으로 러시아와도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렇게 나토 회원에 가입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작년에 했었는데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에 핀란드 의회가 나토 가입에 필요한 모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법안이라고 한다면 안보, 군사, 무기 관련 이런 법안들이겠죠. 이 벌써 러시아와 맞대고 있는 그 1,300km가 넘는 그 국경 있잖아요. 예. 거기에는 철조망 설치를 시작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거는 어떤 단순 안보 위협에 대한 선긋기의 의미도 있는데 원래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군사 징집 때문에 이걸 피하려는 러시아인들이 도망 나오는 거군요. 맞아요. 유럽으로 가려는 그 도피할 때 경로가 핀란드를 꼭 거쳐서 갔다는 것도 주요 원인입니다. 아무튼 이제 나토 회원국이 만장일치 승인만 받으면 가입이 되는 건데 이 30개 회원국 중에 복병이 딱 두 나라가 있었죠. 헝가리와 튀르키예. 둘 다 러시아 의존도가 많은 러시아 절친들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황상 핀란드가 헝가리와 튀르키예 승인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으면 7월에 열리는 나토 회담에서는 정식 회원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핀란드가 나토 회원국이 되면
이 100년 넘게 러시아 국경 맞대고 있었으면서 얼마나 군사 정보가 많겠어요. 그렇죠. 러시아에 대한. 이제 그거를 나토와 공유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핀란드 남성도요. 약 75%가 군복무하거든요. 예. 우리처럼 예비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시 이제 투입될 수 있는 병력이 더 늘어나게 돼서 나토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상황이죠. 네. 사실 핀란드는 원래 러시아하고도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국방을 지키는 방법이 영세 중립국의 노선으로 국방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토에 가입한다니까 야, 이게 뭐 더 긴장감만 높아지는 거 아닌지 걱정도 되는데 네. 또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이 또 저는 당황스러웠었는데요. 네. 바로 스웨덴. 음. 스웨덴도 또 나토 가입을 신청한다고 했었었는데 네. 이건 또 어떻게 됐습니까? 핀란드가 스웨덴 자꾸 부추긴 거예요. 옆구리 콕 아, 찔러서 그래요? 네. 같이 하자, 같이 가입하자 이렇게 한 거였거든요. 근데 스웨덴도 200년 넘게 뭐 군사 동맹에 가입한다거나 전쟁 참 좀 피해온 나라인데 이번에 가입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좀 진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이제 튀르키예 때문인데 뭐 오랜 시간 사이가 안 좋기는 했지만 최근에 그 스웨덴의 튀르키예 대사관 주변에서 코란을 불태운 시위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때 튀르키예가 감히 우리가 신성하게 여기는 경전을 태워 야 너희는 종교 모독을 하는 시위도 허가한단 말이야. 너희 나라 나토 가입 승인 안 해. 우리 협상하던 거 이제 무기한 중단할 거야 하면서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이 이제 정부가 깜짝 놀라서 열심히 수습을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스웨덴이 그 튀르키예의 반정부 시위를 벌여온 쿠르드 노동당의 그 무장 세력의 은신처다 이런 게 있어서 예.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던 터라서 이러다가는 그냥 핀란드만 먼저 나토 가입이 되겠구나라고 보는 시각이 좀 지배적입니다. 네. 사실 스웨덴은 뭐 러시아하고 접경 지역에 있는 곳도 아니어서 사실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했었는데 본인들은 되게 섭섭해하고 아쉬워하는 상황이군요. 네. 예. 자, 이번에는 파키스탄 소식이 좀 흥미로워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어제자로 기준금리를 무려 3%포인트나 한꺼번에 올렸어요. 네. 아니, 그래서 그 기준금리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파키스탄의 기준금리가 여러분들 대출금리 아닙니다. 기준금리입니다. 20%가 됐더라고요. 네. 이 20%면 거의 뭐 대출금리 아니고 대부업체 금리라고 해야 되는 정도인데 파키스탄의 기준금리가 이제 20%가 됐습니다. 파키스탄이 요즘 경제가 제일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데 최근 5년간 보면 파키스탄 리라의 가격이 반토막이 더 났습니다. 예. 파키스탄이 수출할 거는 없고 수입할 거는 많아서 자꾸 달러가 밖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 파키스탄 리라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건데요. 리라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 수입에 의존하는 생필품들의 가격은 더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도 더 올라가고 그러면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또 금리를 올리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 주셨던 이 사례는 제가 개강하고 나서 학교에서 써먹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학생들이 저한테 그런 거 곧잘 물어보거든요. 네. 교수님, 어느 나라의 기준금리가 몇십 %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나라에 예금하면 저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하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갈진 모르겠지만 결국 네. 그 나라 화폐 가치가 이렇게 맞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 네. 이게 역시 파키스탄도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네요. 네. 자, 그다음에 아마 기준금리가 이렇게 파키스탄이 20% 가까이 됐으니 물가가 만만치 않다는 반증이겠어요. 그렇죠. 이 파키스탄의 1월 물가 상승률이 27%예요. 근데 이게 48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48년 전이면 박정호 교수님도 저도 세상에 없던 때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다행이네. 이 파키스탄의 외환 보유액이 계속 감소를 해서 이 어느 정도 남아 있냐면 파키스탄의 열흘치 수입품 가격 정도밖에 안 남아 있다 그래요. 예. 정말 간당간당하죠. 근데 당연히 이렇게 되면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IMF에 가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IMF가 쉽게 돈을 빌려줍니까? 아니죠. 뭐 구조개혁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라는 대로 막 맞아요. 시키잖아요. 요구사항이 많아요. 네, 근데 파키스탄 정부와 이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 구제 금융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또 아무튼 파키스탄은 건국 이래 좀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파키스탄이요 외국에서 섬유를 사다가 바느질을 해서 파는 이 의류 제조업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네. 근데 파키스탄에 달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섬유 원단을 수입해 올 때 은행이 수입 보증을 못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한 물건을 파키스탄 항구에 내리지 못하고 계속 떠 있기만 하고 그 사이에 물건 가격은 계속 오르고 뭐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 경제도 안 좋고 또 작년에 수해도 크게 당해서 네. 뭔가 이렇게 기본적인 자신들의 산업 발전을 더욱더 도모해야 될 때 이 물건도 못 사와서 물건을 못 만든다고 하니까 더더욱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또 이집트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이집트가 에너지 절약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썸머타임을 다시 도입한다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미국 뭐 이런 썸머타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썸머타임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시계 바꾸고 그랬는데 이게 자세히 썸머타임이 왜 그러지 하고 이렇게 이해는 잘 못했거든요. 근데 이 썸머타임 하면 이 날이 따뜻해지고 해가 오래 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을 1시간씩 앞당겨서 뭐 예를 들면은 원래는 지금 5시여야 되는데 6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 더 빨리 오는 거죠. 아. 네. 이 서머타임이라는 게 애초에 에너지를 더 세이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 처음에 썸머타임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도 목적이 에너지 절약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어. 여름철에 그런 거 못 느끼세요? 해가 좀 빨리 뜨는 거? 눈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건 눈을 느낍니다. 떴을 때 예. 겨울철에는 좀 어두컴컴한데 예. 여름철에는 막 해가 더 많이 높이 떠 있고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색깔이 다르죠, 벌써.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일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해가 먼저 떠버리면 태양빛이 얼마나 아까워? 그렇죠. 이거 해 빨리 좀 불을 빨리 켜야 되니까 에너지 소모가 있잖아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주는 태양빛을 우리가 더 알차게 소모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아예 시계를 인위적으로 늦춰서 태양빛을 더 활용하도록 하자라는 데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면 이집트는 원래도 이 썸머타임 제도가 있었는데 잠깐 없앴다가 다시 도입을 한 건지 아니면 아예 없었다가 이번에 최초로 도입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2014년인가요? 이제 7년 전까지만 쓰고 마지막으로 쓰고 더 이상은 도입하지 않았었는데 요즘에 이제 이집트도 경제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 우리가 줄이자 해서 이 서머타임 그러면 7년 만에 다시 도입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지금 이집트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를 직격탄으로 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달러 부족하죠. 여기도 투자 자본 유입 안 되죠. 그다음에 식량 가격, 전력 가격 상승으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집트 뭐 주식인 그런 빵 뭐 그런 것도 네. 못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주요 외화 수입원이 천연가스인데 우리가 이거 쓰는 거 줄여서 더 많이 밖으로 수출하자. 이런 계획도 세웠고 가로등도 보다 어둡게 조절하자. 예. 그래서 이번에 7년 만에 서머타임 도입으로 사람들이 학교나 직장에서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사용하는 전력량이 좀 줄어들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집트 저도 출장으로 몇 번 가봤는데요. 네. 제가 갔었을 때 한번 큰 대규모 시위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구호를 보고 되게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네. 구호가 빵을 달라였어요. 네. 돈은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의존하는 미래, 의존도가 맞아요. 너무 높다 보니까 일부 수급이 제대로 안 되면 돈이 있어도 물건을 못 사더라고요. 맞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제조 강국인 우리나라가 득이 되는 게 참 많네요. 예, 오늘도 세계 이모 조모 잘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중국, 미국 얘기 많이 전달해 드렸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의 중요한 우방이 될 수 있는 국가들인데 요즘 참 이것저것 충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좋게 지낼 수 있는 날을 다시 기대해 보면서 선곡해 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일요일 7시 5분 주간 하이라이트와 함께 이독실 과학평론가의 이과식 경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를 사로잡네 이하에로 네가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